가지고 제가 할 게 없네요. 저기 라이브로 해도 되죠? 네,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라이브 연극하려고? 네, 금방 소개를 받은 백승민아. 반갑습니다. 라이브로 하면 녹음이 안 된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귀찮아서 써주세요. 이걸 다음에 준비할까요, 이거? 이렇게 빅뱅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네, 흥분하면 이렇게 소리가 커져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좀 시간이 문제가 생길까봐. 자, 그러면 뭐 바로 시작하죠? 네. 이펙트가 사라져버렸네. 멋진 이펙트 있는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야심찬. 넘어가네요. 예. 20세기 들어와서 러시아 연극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1등 공신이 이 두 사람입니다. 스타니슬라스키, 메이에르홀트. 러시아 이름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제 스타니슬라스키는 서선생. 메이에르홀트는 마선생. 왜냐하면 이 양반이 독일계 이민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마이어홀트라고 불리기 때문에 마선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여곡절, 파란만장, 인생구상, 세용지마, 구절양장 두 사람의 관계는 한마디로 애정관계였습니다. 애증관계. 지그러운 관계, 그 애증관계였어요. 이 두 사람 관계만 해도 1시간 수업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두 사람 관계보다는 두 사람의 예술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두 양반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19세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두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최초의 연출가들인데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연출 활동했느냐 보려면 19세기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그 당시에 사회적, 사상적, 철학적 환경을 좀 봅시다. 다윈 아저씨죠. 종의기원. 이 성스러운 성당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진흙을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신의 속성 중에 조금밖에 안 되는 이성과 자유의지를 그 속에 소프트웨어 인코딩 해가지고 플레이 시킨 게 바로 인간이죠.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인간은 원숭이의 자손이다. 엄청난 신성모독이죠. 인간의 존재가 신의 최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원숭이의 후손이래요. 다음 자본론 막스 선생이죠. 이전까지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도대체 인간이 뭔가? 근데 이 양반은 인간의 문제보다는 인간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누가 자본을 쥐고 있느냐, 누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에요. 환경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인간 명예 신추. 고티스토트. 독일어로 신은 죽었다. 니체 아저씨예요. 신은 죽었대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죠? 고아가 되죠. 아버지께서 죽었다는데 순식간에 고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상황인데 이것도 19세기 상황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가. 인간이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그렇다고 따뜻한 털가죽도 없고 인간이 이 지구상에 나와가지고 만물의 영장이 되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성인데 그 이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걸 조종하는 것은 그 밑에 엄청난 빙산으로서 무의식, 욕망이 이러면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래요. 그 다음에 소시르, 일반 언어학 강의. 19세기 지금 사상사를 쫙 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 언어학 강의. 이 소시르는 언어라는 것이 각각 문화권마다 독자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언어가 다르더라도 그 속에 모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표, 기의, 자의성 이런 공통된 요소를 딱 뽑아낸 겁니다. 언어의 개별성이
다 구조 속에 통합되죠. 이 사상이 나중에 20세기 철학을 지배한 구조주의로 발전합니다. 구조주의는 한마디로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뭐 잘 알다시피 상대성 이론이죠. 이 상대성 핵심은 수백 년 동안 이어오던 뉴턴 물리학, 절대 물리학이죠. 절대 물리학이 붕괴되면서 상대성 이론이 커지면서 단지 과학뿐만 아니라 뭐 철학, 예술, 사상 모든 면에서 상대성이 확산되는데 일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상들의 모든 공통점은 인간이 더 이상 이 세계의 주인공이 아니다. 셰익스피어 시대만 해도 그 리오 왕이든 헨리 시대 그 세계에서는, 그 희곡 세계에서는 그 주인공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근데 19세기 와서는 더 이상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이 사회가 움직이거나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외소화되는 거죠. 급격한 산업화, 자본주의야, 물질주의야.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인류가 처음 이 충격을 받고 회안할 길이 없었어요. 인간은 파편화되고 분열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럼 연극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사회를 변혁하는 주인공을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망각하고 회피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well-made play라는 이름이에요. 잘 만들어진 연극, 잘 만들어진 연극. 보시다시피 탄탄한 플롯, 반전이 많은 복잡한 그 구조, 꼼꼼한 상황 설정, 권선징악적 해결, 너무나 재미있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공연 보는 동안 세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극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어둠에 묻히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그 공연석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었죠. 가서 부를 때 껐나 켰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에 가면 이게 포도주가 있는데, 숨겨진 포도주가 있는데 그거 마셔야지 할 생각도 없어요. 오직 극현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완전히 그 유형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사용됐던 소재들을 딱 보시면 됩니다. 출생의 비밀 반드시 들어가죠. 착각, 오해, 복수, 배신, 그 다음에 비밀 편지, 그 다음에 사람들을 꼼짝달싹하게 못하는 서스펜스, 긴장감, 완벽한 재밌는 이야기 요소들이죠. 그래도 잘 감이 안 오시면 well-made play, 바로 이런 거예요. 시청률 37.5%, 대한민국을 휘어잡은 그 드라마 이거예요. 보세요. 아까 19세기의 well-made play에 봤던 모든 요소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죠. 더하면 되겠지, 못하진 않죠. 점만 찍으면 못 알아봐요. 이런 오해, 착각. 그리고 아줌마들 여기 들어가면 밥이고 뭐고 남편이 들어오자 애가 학원을 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19세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인류가 처음 맞는 너무나 급격한 가치관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극장에 들어와서는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갖춰져 있죠. 하지만 시대 정수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예술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뷔페 가서 먹을 게 많아서 막 먹었는데 나오면 배는 부른데 딱히 뭘 타겟으로 해서 내가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이러다가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뉴 드라마라는 게 출연합니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뉴 드라마가 출연합니다. 입센, 스트린트베리, 메텔링크, 또 뭐 함순, 하우프트만, 이런 사람들이 뉴 드라마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배우들, 즉 아까 봤듯이 구조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이죠. 타락한 사회, 돈, 권력, 이것에 의해서 놀아나는 그 모래줌 같은, 한줌 모래 같은 그런 인간들, 그런 것들이 주제화되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보여줌으로써 각성시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바로 심리, 분위기, 서브텍스트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사로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심지어 주인공이 죽을 때도 우와 나 죽는다 꼴까닥 해야 죽었다고 판정을 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대사를 안 하고 다 그냥 하면서 그냥 죽습니다. 대사들이 사라지고
그 속에 분위기라든가 심리, 서브텍스트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대화 같은 것들이죠. 행간의 의미, 내면의 움직임, 보이지 않는 것들. 왜? 우리가 구조, 권력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들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반영하다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질은.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바로 연출가. 예전에도 연출가는 있었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배우 섭외, 그 다음에 역할 할당, 그 다음에 소품 같은 것들 막 준비하는 거, 이런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동선. 그쪽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소품 놓을 거니까 그쪽으로 쭉 돌아 들어와야 돼요. 등퇴장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군중신에서 사람들, 군중들, 단역 배우들 조정하는 것. 마을 사람들 1, 2 움직이세요. 좀 연기 좀 하세요. 이렇게 야단치기도 하고. 지체 1, 2 죄송합니다. 지체 1, 2 숨 쉬지 마. 움직이면 안 돼. 다 보여. 이런 지시 단역들이나 조정했지 배우들이 다 알아서 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의 성격이 바뀐 겁니다. 연출가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공연의 총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켜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6개월에서 많으면 3년 동안 연습을 해요. 그리고 무대 미술, 조명, 음악, 소품 등 전 분야를 통솔합니다. 배우들도 연출가가 그 미묘하게 떨리는 섬세한 연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알아먹어야 되죠. 그러면 배우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기 전에 꾸준한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도 아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연출가가 드디어 출연한 겁니다. 그 최초의 연출가가 누구냐? 바로 이분인 거죠. 서선생, 스타니슬라브스키. 자, 이분 프로필에 대해서 볼까요? 좋은 안경,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별장이 몇 개나 있고 러시아 전역에 몇 개나 있고 그 별장에 개인 소유 극장이 있었어요. 그 극장에 소속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돈 하면 남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성격도 너무 좋아요. 적이 없어요. 온화하고 너그럽고 품성이 좋습니다.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하네요. 성실해요.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 아주 뛰어나요. 이 사람은 배우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연출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저주받을 이름, 엄친아라고 그러죠. 19세기 최고의 엄친아, 러시아 엄친아, 바로 이 양반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느냐? 그 시점은 1897년 6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단첸코라는 사람도 비슷한 연극개혁, 연극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타니슬라브스키 서선생도 그런 생각하네. 카톡을 보냅니다. 이봐요. 97년 6월 21일 어디서 2시에 만납시다. 콜. 두 사람 만납니다.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두 사람은 번개불이 번쩍번쩍 뛰기 시작합니다. 연극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야. 내가 그걸 생각했다니까요. 우와,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다니 너무 반가워요. 이참에 우리 극장을 하나 만들어 버립시다. 만들어서 예술이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이 사람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걸 했던 레스토랑이 바로 이 스라벤스키 바자르라고 하는 레스토랑인데, 모스크바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기회 닿으면 꼭 가셔야 될 곳, 바로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여기서 서선생과 단첸코가 둘이서 극장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를 했던 곳이구나. 아까 22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말하기는 21일이라고 했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21일 2시에 점심이나 한번 먹어보죠 하면서 카톡 날려가지고 둘이 만났는데 22일 날 아침 8시까지 두 사람이 열띤 토론을 합니다. 18시간 동안 토론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너무나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그걸 귀인을 만났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18시간 동안 뜨거운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극장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 합의를 합니다. 예술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상을 설정하고 우리 공연은 이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과 레퍼토리를 구성하죠. 그래서 이 단첸코 선생은 극작가 출신이었어요. 문학하고 행정권은 펜대 놀리는 거 내가 잘해. 그러면 네가 해. 예술 분야. 공연을 만들고 연기라는 건 내가 잘하니까 이거는 서선생. 이렇게 합의를 보자. 두 사람이 결국 극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98년 이 명동성당이 98년 만들었나요? 패스.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만듭니다. 줄여서 무하트를 만듭니다. 아이 글자가 잘 안 보인다. 관습적 연기 고리타구나 뻔하고 맨날 우려먹는 그런 연기 절대 하지마. 똑같은 연기를 이틀 하면 너 아웃이야. 배우들에게 늘 새로운 연기를 강요합니다. 거짓된 감정, 진실한 감정을 하라니까. 낭독형 화술, 김중규의 나이야 그렇게 좋더냐? 뭐 이런 거 완전 구닥다리 연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 과잉 연기 오버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다 일소하고 인간 영혼의 삶을, 인간의 진짜 삶을 보여주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단첸코가 극작가 출신이라고 했는데 98년에 문을 열었죠.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96년에 단첸코는 러시아 당시 최고의 희곡상이라고 불리는 그리바예도프 희곡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상 안 받겠대요. 수상 거부. 왜? 그 해 최고의 공연은 따로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갈매기. 체오프의 갈매기가 있다. 근데 그 해 갈매기는 왕창 실패를 합니다. 체오프가 심혈을 기울여서 올렸는데 실패를 해요. 그 당시 아무도 체오프의 위대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실패를 하죠. 체오프는 내가 700년을 더 살더라도 절대 내가 희곡을 쓰나 봐라. 절대 안 해. 손에 장을 지른다는 말이죠. 그때가 35이니까 곱하기 20해봐도 700년 더 산다고 했어요. 근데 이후에 이 세 작품 더 씁니다. 체오프 거짓말쟁이. 네, 위대한 거짓말쟁이. 그래서 단첸코가 수상 거부를 이 갈매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데 내가 체오프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체오프가 얼마나 위대했음을, 진정한 예술이 무엇임을 보여주마 해가지고 개관 공연으로 바로 갈매기를 잡습니다. 체오프를 힘들게 설득해가지고 나 700년이라 그랬단 말이야. 괜찮아. 700년인데 괜찮아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 한번 올려보자. 공연을 올리려고 결정합니다. 서선생한테 연출을 맡은 서선생에게도 대본을 줬죠. 서선생이 또 보더니 글쎄요 이거 사건도 없고 갈등도 없고 우미건조한데 연극 같지 않아요. 약간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단첸코가 그날부터 서선생 사무실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면서 이 장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이렇게 하게 만들면 너무나 재밌겠죠 하면서 계속 설득시킵니다. 서선생이 어느 순간 그냥 그래 공연 올립시다 해가지고 결국 공연 올리게 된 거예요. 그 단첸코는 서선생을 끊임없이 세뇌하는 걸로 유명한데 어떤 때는 공연 아무거나 대본 딱 가져와가지고 막 설명을 해버리면 서선생이 그냥 세뇌당해가지고 그런 좋은 작품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극작가가 계약하러 오잖아요. 서선생이 극작가 손을 잡고 이렇게 감동적인 러브스토리를 만들어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면 극작가가 그 러브스토리 제 작품 배신과 음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면서 엉뚱한 작품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었대요. 아무튼 갈매기, 바냐 아저씨, 세자매, 벚꽃동산, 모스크바 예술극장, 무하트에서 올린 이 네 공연은 다 빅히트를 칩니다. 대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아직도 모스크바 예술극장 벽에 가면 엠블럼, 간판에 이렇게 갈매기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극장에 가보면 이렇게 극장 무대막에 갈매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 모스크바 예술극장은 러시아 지금 최고의 극장인 모스크바 예술극장은 이 갈매기의 극장, 체오프의 극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서선생이 말한 게 연극 기법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시스템이 뭔가 핵심 요지만 봅시다. 무대에 모든 것은 가짜죠.
뭐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무대 배경이라든가 소품이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전화기 선 연결되어 있습니까? 선 연결되어 있지 않죠? 가짜죠. 다 가짜지만 진짜 인간이 있다. 인간은 진짜야. 거기에 들어가는 인간은 진짜니까 그 인간이 진짜 연기를 하면 그 무대의 모든 것이 진짜로 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우 자신이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진짜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진짜 내 애인이 떠나간 것처럼,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걸 느껴야, 믿어야 관객들도 믿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빠졌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라는 질문을 늘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마술이 벌어진다. 이걸 보통 미국에서는 매직 if라고 불러요. 매직 if라는 질문에서 예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할 일은 정말 이 모든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이 배역의 고통이 다 나의 고통인 것처럼 그 진실한 감정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계속 합시다. 그게 바로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메소드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안 보셨나 보다. 미국에서는 이 시스템을, 러시아에서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김영희 씨가 개콘에서 메소드 하고 부르면서 이 시스템,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술을 흉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스타니슬랍스키의 핵심은 진실의 진실. 배우가 배역에 완전히 100% 다 몰입을 해가지고 그 배역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무대에서 완전히 사는 거. 출근해가지고 연기하러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 위에서 아예 살게끔 만드는 것. 그게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정서적 기억. 빠져야 되죠? 배역에 빠져야 되죠? 빠지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빠질 수 없으니까 그 징검다리로 정서적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가 그 배역이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하려면 자기 인생에서 그런 유사한 경험이 뭐가 있는지 잘 보고 그걸 꺼지고 올려야 돼요. 만약에 오셀로를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예를 들면 마누라가 바람을 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마누라를 목줄로 죽여버립니다. 베개로 이렇게 교사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고 자살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와이프가 배신했다라는 것을 알고 죽이고 싶은 만큼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자기 스스로 목을 끊을 만큼 후회와 한탄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사실 경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셀로를 연기하려면 내 인생에서 배신당했던 거,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 떼인 거, 혹은 누구 여자가 바람 펴가지고 여자친구가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버린 거, 온갖 아픈 기억들을 떠올려가지고 맞아 그때 아파서 정말 힘들었어. 그때 그 감정을 되살리는 거죠. 그 때문에 배우는 자기 삶의 모든 경험들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 감정을 이렇게 파일처에서 서리 끄집어내듯이 툭툭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힘들죠. 배우들이 아프려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한심한 것들, 세상에 이렇게 만만한 줄 알아 이런 욕하는 분들 계시는데 배우는 그만큼 민감해요. 민감한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4의 벽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배우는 자기가 어디까지 연기할 것인지 그 권력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권력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절대 신경 써야 안 됩니다. 스타니슬랍스키 배우들은, 서선행 배우들은 처음부터 이걸 훈련합니다. 그게 뭐냐면 연습할 때는 관객이 없었잖아요. 저 어둠의 공간 너머에 아무도 없죠. 근데 공연 막상 올라가면 저 관객의 느낌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너 뺏기면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완전히 거기에 벽이 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오는 감각을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자기가 하는 일에만, 연기에만 주의 집중해야 된다. 무대와 객석 간에 완벽한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죠. 이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이게 뭐냐면 왜 취조실에 가보면 이런 거 있죠.
여기서는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이는 거. 바로 배우들은 바로 이 취조실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라. 진짜 이것은 누군가의 집인 것처럼, 누군가의 광장인 것처럼 이렇게 연기하라는 겁니다. 아까 성실하다고 했죠. 이 양반이 아주 꼼꼼해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연출하는 모든 공연 연습 과정에 이렇게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놓고 저렇게 배우들 동작이라든가 이런 지시사항을 다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배우라는 것은 뭐 영감, 끼 이걸 통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연출가들 중에는 배우들 보고 거기 좀 섬세하게 좀 연기해봐. 좀 성 굵은 연기를 해봐요. 그러면 배우가 어떻게 해요? 성 굵게 그게 어떻게 성 굵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타니슬랍스키는 그때 어떻게 연기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져가지고 배우들에게 보여주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들이 좀 피곤해졌죠. 이거는 지난달에 제가 참여한 공연인데 이명일 연출이라는 사람이 연출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 서선생 시스템을 훈련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마다 모든 설명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배우 A는 이런 행동을, 배우 B는 이런 행동을 아주 디테일 적었어요. 이게 한 30페이지. 여기다가 음향 라인, 조명 라인, 설명까지 덧붙여지면 50페이지. A4 50페이지. 한 공연에 A4 50페이지짜리 설명서, 계획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영감과 끼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연출이라는 개념을 과학화, 이론화, 체계함으로써 훈련과 학습으로 문외한도 훌륭한 배우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인물이 메이어 로버트입니다. 서선생 1902년, 그러니까 1898년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문을 열고 메이어홀드가 거기서 들어가서 공연을 하다가 나오게 되는데 마 선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서 선생의 최고 후계자는 바로 이 바하탄 고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 선생은 연극의 미래다. 미래에는 다 마 선생처럼 연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적중을 했죠. 바하탄 고프는 아까 서 선생의 최고 제자라고 했는데 서 선생은 참 제자복이 없어요. 마 선생도 떠나고 바하탄 고프도 황천길로 일찍 떠납니다. 22년도에 37살 때 죽어버려요. 마 선생은 원래는 모스크바 법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잘 나가던 사람이 연극의 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연극길로 나서고 그 다음에 아까 1898년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문을 열 때 그때 그 극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하트 초기 창립 배우였던 것이죠. 그때 서 선생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레프 루드니츠키라는 연극 평론가는 이런 말을 해요. 서 선생과 마 선생을 만남은 러시아 연극 사상, 세계 연극 사상 가장 위대한 뉴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둘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좋겠는데 마 선생이 떠나죠. 그 극단에 모스크바 예술극장에 신구 대리, 소장파와 노장파 간의 대리, 레파토리를 뭘 잡을 것이냐, 배역을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 이 문제로 젊은 사람들이 소외됩니다. 결정적으로 그 주주 문제, 그 극장의 운영과 관련된 주주, 스탁옵션,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해서 이게 노땅들 위주로 다 나눠먹게 해버리고 젊은 사람 안 줘요. 마 선생을 위시한 젊은 사람들이 대거 짐을 싸고 무하트를 떠나버립니다. 1902년의 일입니다. 마 선생은 나와가지고 친구들과 다시 자기네 극단을 만드는데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해요. 아, 예술은 이거야 하면서 서 선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관 공연으로 잡았던 갈매기,
갈매기의 장면이에요. 갈매기에서 트리고린, 이게 스타니스라스키였고요. 니나. 그 다음에 트레플레프, 주인공 트레플레프를 바로 마 선생이 했습니다. 1898년. 아주 기록적인 사진이죠. 서 선생은 뭐라고 말했냐면, 복습을 하면요. 배우는 배우의 정서 감정을 체험하여, 마치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체험을 하여 진실한 무대, 진짜 그 인물인 것처럼 무대미를 보여줘야 한다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마 선생은 스승님의 자연주의적인 진실성은 예술의 원칙에, 예술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술의 원리가 뭐냐? 바로 조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조건성이 뭐냐면, 서 선생은 현실성, 사실성을 제일 원리로 삼았죠. 연극은 현실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마 선생은 아닙니다. 연극은 현실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현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술이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무대 장면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 아니라 이것이 예술임을, 일종의 픽션임을,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조건성은 허구성이랑 비슷한 개념이고, 현실성하고는 반대 개념인 것이죠. 서 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서 선생님은 현실적인 무대, 배우가 현실적인 심리를 가지고 현실적인 인간이 되어서 그 현실적인 무대 소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무대로 갔었죠. 예술이라는 무대 공간을 이동합니다. 즉 현실을 그대로 뚝 띄워내가지고 그대로 무대 위에 옮겨 놓아야 진실한 예술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이 이렇게 예술 다 가버리면, 예술이 현실로 가득 차버리면 예술은 어디 갔죠? 다 현실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예술은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 마 선생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서 선생은 연극이 현실이 아니다란 말은 연극이 현실보다 열등하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연극이 허구다라는 말은 연극에 대한 폄하이고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극은 철저하게 현실적이어야 된다. 허구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극이 스스로 나 연극이에요, 나 허구예요, 나 픽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예술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연극 본질을 드러내면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연극은 현실을 카피해야 되는데 연극이 현실을 카피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순간 연극은 망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 선생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 뜨거운 태양 아래 내 영혼은 차갑게 끓고 있다. 시죠. 누구 시예요? 제 시입니다. 이게 왜 시죠? 이게 왜 시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왜죠? 예술이 담겨 있습니다. 운율, 뭐 메시지, 그런 요소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다 이런 것이죠. 시를 읽는, 예술을 읽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에서 우리가 일상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술만의 독특한 읽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차갑게 끓고 있다. 차갑게 끓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현실에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밥이나 먹어! 미친놈 취급받는 거죠. 근데 차갑게 끓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시에서는. 왜? 예술이니까. 시적 언어. 그렇죠. 시적 허용. 시적 언어니까. 즉 시어는 일상어와 최대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시적이다. 예술은 현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술적이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도 연극 고유한 장르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지, 현실을 카피에다 그대로 갖다 놓으면 그거는 예술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마 선생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 자, 사람들은 극장에 갑니다. 현실 속에 있다가 극장에 갑니다. 현실에 있다가 또 현실을 보러 극장에 갑니까? 아니죠. 현실과 다른 뭔가 색다른 것을 보러 극장에 갑니다. 그래서 극장은 색다른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극장은 극장에서 보는 것이 현실이 아님을, 예술화된 것임을, 예술적으로 가공된 것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술적으로 가공되는 원리가 뭐냐? 바로 그게 조건성이라는 겁니다. 현실성의 반대. 이것도 헤럴드가 공유하던 그 사진이에요. 이거는 마 선생이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그 발명해낸 게 아니에요. 마 선생이 연극사를 쫙 보니까 연극이 그 탄생 시점부터 끊임없이 현실이 아니라고 노력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광대극,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즐겁게 만든 그 광대극들 보세요. 로마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광대극들은 있어 왔습니다. 보세요. 옷, 분장, 뭐 이런 무대 보세요. 현실적입니까? 전혀 현실적이 아니죠. 인류의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광대극도 현실적이 아니었어요. 이런 표현주의 극도 보세요. 이렇게 옷 벗고 이렇게 분장하고 이렇게 난리치는 경우 없죠. 현실에서는. 중국의 경극 마찬가지죠. 최대한 현실과 다른 방식으로 이러고 있잖아요. 현실이 아닙니다. 가부키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이런 원시극 같은 것들 다 현실이 아니에요. 예술은 현실과 거리두기를 했을 때, 현실과 다른 방식으로 가공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예술의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조각상이죠. 비너스. 조각상에 색칠 칠하지 않죠? 조각상, 진짜 같아. 진짜 사람처럼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같으려면 여기다 머리색도 칠하고, 그리스인 피부색도 칠하고, 옷은 빨간색 드레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엘레강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색칠 칠해버리면 조각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술성이 떨어져 버리겠죠. 조각상은 있는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왜? 이 조각상은 현실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형태를 따오기 때문에. 바로 형태미. 조각상의 예술 원칙은 바로 조건성 중에 형태미를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체홉이 갈매기 공연 연습장에 방문합니다. 방문했더니 어떤 배우가 다 와가지고, 선생님, 이 장면에서는요, 새도 울고, 귀뚜라미도 울고, 개구리도 울고, 개구리, 귀뚜라미, 개, 막 정말 리얼하게 울지 않나요? 아니, 리얼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되나요? 이봐요. 예술은, 연극은 현실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만약에 리얼리즘 초상화를 잘 그린 이반 크람스코이 알죠? 그 사람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초상화를 리얼하게 만든다고 그 사람 코를 뚝 떼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진짜 코를 딱 붙이면 그게 예술입니까? 현실적으로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순간 예술은 망가집니다. 연극은 조건성이 필요합니다. 이 극장에도 제4의 벽 따위는 없잖아요. 벽이 어디 있어요? 벽이 없는데. 게다가 연극은 예술이고 삶의 정수를 반영합니다. 잡다한 리얼리즘의 현실에 그런 구닥다리 일상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화가의 습작은 때로는 그 완성된 그림보다 더 강한 인상을 주죠. 습작으로 그냥 끝이겼을 뿐인데 실제 그림보다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리얼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죠? 그 습작, 그 인물의 동작이라든가 행위를 순간적으로 캐치해내는 그 몇 선 라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창조적 상상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니까. 성의롭게 그린 것 같지만 창조적 상상력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밀랍인형, 진짜죠? 근데 밀랍인형이 예술입니까? 그거는 기술이죠, 기술. 예술이 아니라. 그건 기술에 불과하다. 밀랍인형에서는 우리는 예술적 감흥, 미학적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으니까. 스타니슬라브스키 젊었을 때 멋있죠. 마 선생이었어요. 마 선생이 1906년에 올렸던 그 발라간치기라는 공연에서 이렇게 대기실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울리아노프라는 그 무대를 맡았던 화가가 이렇게 사파로 그린 겁니다. 이 귀한 사진이죠. 100년이 넘은 사진이니까 이 사진하고 이 그림하고 어느 게 더 비쌀까요? 그 성스러운 예술 앞에 그 돈 얘기를 꺼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딱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 있죠? 이게 더 비싸잖아요. 이것이 비싸잖아. 왜? 이거 성의 없게 그냥 그 줄 몇 개 끈 것인데 이게 왜 더 비싸죠? 예술이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 상상력을 제공해 주니까. 자, 피카소. 멋있죠? 피카소 그림을 우리가 왜 비싼 돈 주고 또 산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우리가 피카소 그림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죠?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현실과 다르게 그릴수록 그 그림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보면 흉합니다. 그 그림 자체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피카소의 그 입체파의 아이디어를 듣고 딱 보면 우와 멋있다 대단해 감탄을 합니다. 실제로 이 피카소 이 입체파 그림도 피카소가 처음부터 이렇게 발명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인류들은 옛날부터 예술을 이런 식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시인이라든가 고대인들은 예술을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피카소가 입체파의 영감을 얻은 것도 그 박물관 알바하면서 지하에 있는 아프리카 그 원시 부족들의 민속품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면이 쪼개져가지고 탁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거야 그래가지고 봤던 겁니다. 창조적으로 베낀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그랬나요? 창조성이 뭐냐? 베낀 걸 들키지 않는 것이 창조성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클림트 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매력 중에 하나는 각이죠. 각 이거 흉내 내다가는 목뼈 부러집니다. 왜 클림트 이 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신체 각도 고대인들 그림 속에 있습니다. 이집트 벽화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없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각도 이렇게 서 있다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죠. 반고흐, 우리가 사랑하는 반고흐. 사진술이 발명되면서 회화는 더 이상 현실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재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한테 권력을 뺏겨버린 거예요. 사진술이 나타나자 회화는 더 이상 밖에 걸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보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장 격렬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반고흐 그림이죠. 반고흐는 스테리나이트 밖에 별이 비치는 밤을 그린 게 아니라 그 별이 비친 밤이 내 마음속에 각인된 인상을 그걸 그린 거죠. 그 인상이 내 내면에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벌겋게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드러운 선이 아니라 떡칠해가지고 이게 여기다 발라붙여야 내 속이 시원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드러낸 거죠. 이거는 외부에 대한 재현이 아닌 거죠. 즉 현실과 격리될수록 현실 재현 따위는 사진한테 다 줘버려. 현실과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의 방식. 그게 바로 현대회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 선생이 한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제4의 벽. 아까 그 서서생 할 때도 제4의 벽 이야기 드렸죠. 시조시 같은 그런 제4의 벽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배우들은 마치 관객들 앞에 여기에 벽이 하나 놓인 것처럼 우리 집 안에 벽인 것처럼 절대 의식하지 말고 벽인 것처럼 연기를 해야 돼. 이게 제4의 벽인데 그거는 철저하게 관객들로 하여금 관음증을 즐기게 하는 요소죠. 관객들을 어둠 속에 배치시키고
이 집구석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콩을 지지고 볶는지, 팥을 지지고 볶고 있는지, 그걸 엿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서선생의 목적입니다. 은밀하게 엿본다는 측면에서는 관음증이죠. 하지만 마선생은 옛날 연극 보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연극하면 말의 축제였어요. 우리 그 할배, 꽃할배들이 그 디오니소스 극장 간 거 기억하시죠? 못하시나? 디오니소스 광장은 그렇게 뭐 제사의 벽이 있고 뭐 이런 게 없이 관객과 그 배우들이 혼연일치가 되어 흥겹게 술 먹고 즐기는 축제 공간이었어요. 그 축제 공간을 오늘날 재현하려면 그렇게 은밀하게 막 쳐놓고 그러지 말고 배우하고 관객하고 같이 웃고 즐기자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상자의 무대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여기 박스 같은 것들이 없죠? 마치 피아노 콘서트장처럼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자의 무대를 파괴해버리고, 장면 전환할 때 껌껌하게 해놓고 장면 전환하죠. 못 보게. 들킬까봐. 연극이 현실 아니면 들킬까봐. 불 꺼놓고 장면 전환하는데 마선생은 불 훤하게 켜놓고 장면 전환하는 걸 다 보여줍니다. 객석 조명도 켜버려요. 그 다음에 영화 기법을 도입합니다. 만약에 이게 서선생님 같으면 배우들이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데 위에서 막 이렇게 스크린 영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밥 먹다가 갑자기 벽에 스크린으로 요즘 가능하군요. 그거 기법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군요. 아무튼 이게 불가능한 건데 바로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 공간 옆에서 그 장면과 관련된 영화가 상영되도록 만든 겁니다. 현실보다 훨씬 색다르게 다양한 감각을 전달하는 기법인 것이죠. 자, 이것은 마선생의 연기 이론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자, 서선생님을 다시 복습해 봅시다. 서선생님은 내면에서 진실한 감정이 솟아나와야 그 감정 상태에서 연기를 해야 그게 진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면적 진실 말했죠.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심리가 형성되고 그 심리를 토대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성립되는 것이죠. 이 논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임스 랑게라는 이 두 사람이 이론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바꿔버려요. 자극이 오면 먼저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때 행위라는 것은 땀이 삐직삐직 나거나 심장이 콩캉콩캉 뛰거나 혹은 근육이 수축되고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행위 이후에 심리가 온다는 겁니다. 즉 심리는 행위의 결과라는 겁니다. 행위를 하면 심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제임스 랑게 이론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보시죠.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이 나타나면 도망쳐야 되죠. 심장이 뛰고 동공이 확장되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근육이 수축되면서 힘을 내서 도망쳐야 되죠. 그런 행위가 있은 다음에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리이죠. 이게 제임스 랑게가 내놓은 이론이에요. 곰이 나타나면 겁부터 먹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놓고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공포감이라는 심리를 느낀다는 거죠. 급정거 브레이크 빡 밟아요. 땀이 나고 심장이 콩깍콩깍 뛰고 잠시 후에 큰일 날 뻔했네. 무서움이 확 밀려옵니다. 사고 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찔하죠. 그것도 다 외부에서 내부로. 심리에서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서 심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예예요. 행복감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면 그 행복감의 표현인 웃음을 웃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선생 이론에 의하면 그 반대라는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최근에. 웃으면 이 안면 근육을 긴장시키면 혈류 온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해서
기분 좋은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으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웃음의 원리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명확한 사고. 자, 웃으면 긴장, 불안 이런 것들 해소해가지고 인간이 특정 스트레스에 휘몰리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명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네가 죽였지? 이게 바로 그 증거야. 사실대로 말해. 그러면 범인이 어이 월급인 줄 알았더니 좀 똑똑한데 하하하 웃는 장면. 왜 웃느냐? 웃겨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들켰다. 이 긴장감을 순식간에 해소하고 그래도 너 나 신고 못할걸? 내가 날 신고하면 너희 엄마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 아이디어를 턱 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하면 위기에 몰리면 웃으세요. 그 옛날에 그 MBC에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있었죠. 개구리 뒷다리 아십니까? 개구리 뒷다리. 긴장되거나 불안하거나 겁을 먹거나 위기에 몰리면 개구리 뒷다리 하시면 훌륭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혈압도 안정됩니다. 폐기능도 강화돼요. 웃으면 공기 유입량이 많아지잖아요. 폐가 좋아져요. 엔돌핀도 분비됩니다. 이 이상구 박사님 아시죠? 웃음 전도사 이상구 박사님 많이 웃으면 엔돌핀 나온다. 근육도 이완됩니다. 소화도 촉진돼요. 배 운동을 하니까. 통증도 완화됩니다. 엔돌핀이 기분도 좋게 하지만 이게 모르핀 극심한 고통일 때 맞는 그 마취제 이쪽에 마약 성분이죠. 그 마약 성분보다 100배나 농도가 짙대요. 강력한 통증 완화 성분이 몸에서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깨가지고 막 어디가 굉장히 아프고 이럴 때 이상 쓰지 말고 웃으세요. 웃으시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진짜로. 우리 몸에는 약 650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 중에 웃으면 231개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전신 운동이에요. 한 번 웃으면 약 5분간의 조깅 효과가 있습니다. 1분 동안 지속적으로 웃으면 10분간 조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대요. 10분 조깅이면 30kcal. 그러니까 1분, 10분간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웃을 능력이 있으시면 300칼로리, 밥 한 끼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깅을 할 것이냐 웃을 것이냐. 날도 춥고 오늘같이 눈 오고 미끄러운데 뭐하러 조깅하러 가. 그때는 문 잠그고 입을 둘러쓰고 크게 웃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치 에너지 다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생각인데요. 조깅할 때 개구리 띠다리 하면서 뛰세요. 그냥. 그러면 효과 2배. 오늘부터 한강공원에서 뛰실 때 이거 하지 마시고 뛰실 때 개구리 띠다리 하시면 뛰세요.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잘 아시죠? 익숙한 인물이죠. 울버린. 얘 분노하면 여기 쇠꼬치가 찍찍찍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할 줄 몰라요. 얘 병원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때문에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분노만 조절되면 이런 증상 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지금 울버린 되고 있죠. 조금만 작업해도 우라통이 터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버럭 화를 내고 다 울버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버린 되고자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개구리 뒷다리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한 500회 정도 웃는다고 해요. 아가들은. 근데 성인들은 몇 번 웃을까요? 15번. 그나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아주 짜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7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개구리 뒷다리 우리 모두
마선생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 외부에서 내부로 마선생의 이론을 보증하는 게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바로 정신생리학에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걸 아까 보았던 것을 다시 환기시키면요.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교감신경이죠. 얘는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듭니다. 피를 빨리 돌게 만들어요. 피가 빨리 돌고 근육에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힘이 나요. 그래서 달리기 같은 걸 잘합니다. 땀이 나고 막 근육이 수축되고 동공이 확장됩니다. 이런 신호 이후에 우리는 감정을 느끼죠. 불안, 초조, 분노. 그 다음에 이 상황이 해제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과 정반대죠. 얘는 워워워워워 컴다운 진정해 진정시키는 안정화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안정화되죠. 아드레날린만 우리가 계속 분비되면 우린 터져버립니다. 인간은 터져버려요. 죽어버립니다. 흥분 상태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가 안 돼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안 돼요. 분비가 돼도 분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요. 왜?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오 피드백 치료법은 뭐냐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 뛰어! 개구리 뒷다리 하면서 뛰어! 열심히 뛰어! 뛰면 얘가 근심 공포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나 뛰어서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상태야. 교감 상태가 흥분되어 있어.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럼 다 뛰면 큰 심호흡을 쉬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자 분비된다. 느껴져. 그분이 오셨어. 안정화된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이것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자 아세틸콜린이 오시는 것을 느끼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그분이 오시는 걸 느껴서 안정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 없는 불안 상태는 대부분 이유가 없어요. 인공적 안정화를 지키는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 아드레날린을 다운시키고 아세틸콜린을 활성화시키는 기법. 이런 것들이 바로 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를 치료한 것이죠. 형돈이가 지금 유럽 여행하고 있던데 빨리 이 불안장애, 이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냉장고로 부탁해. 그걸 또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행위에서 심리가 결정된다는 마 선생의 아이디어. 이것을 증명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 선생은 막 그 주인공의 감정 상태, 자, 훈련해봐 해가지고 그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배우들 그 연애 프로에서 배우들에게 울어봐요 그러면 잠깐만요 하면서 막 감정 잡고요 하면서 막 이러면서 울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슬픈 감정 상태로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 같은 거는 신체 행위에 의해서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극받는 훈련, 그러니까 자극받는 훈련만 제대로 하면 이런 정서를 창출할 수 있다. 이거는 그 마 선생이 검찰관이라는 작품을 올릴 때 배우들 훈련시킨 작품인데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깜짝 놀라는 이런 막 훈련을 행위를 통해서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공포감, 깜짝 놀람 이런 감정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한다면 좀 과장되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바로 생체역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생체역학. 역학이라는 것은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때리면 물러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동으로 일어나고 감정도 행위를 자극하면 감정이 일어나고 다시 행위를 자극하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체역학 훈련법인데 슬픈 공연 한다고 365일 막 인상 쓰고 다니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김명민 배우가 그 루게릭병 환자한다고 막 굶고 막 죽음의 상태를 체험하고 막 이런 행위를 하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살은 좀 빼야 돼요. 환자 하려면 살은 좀 빼되 막 자기가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오래 못 살아요. 즐거워해도 됩니다. 왜? 특별한 조작으로 자기 자신을 배역에 끼워넣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즉 아까 말했던 서 선생의 내면적 체험, 내면적 심리, 내면적 진실, 이것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힘들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바 예술극장 배우들은 병에 자주 걸린대요. 하지만 우리 극단 배우들은 건강합니다. 늘 맑고 밝고 경쾌하게 이렇게 배우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로렌스 올리비에, 햄릿으로 아주 유명했던, 유명한 배우죠. 이런 주장은 글렌 윌슨이라는 그 문화 심리학 하는 사람이 이미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로렌스 올리비에가 햄릿 연기 장면인데, 만약에 오셀로, 매일 밤 오셀로 열정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 선생은 오셀로 주연은 매일같이 아내를 죽이는 감정 상태에 도달해야 되고, 자기가 자살하는 감정 상태에 도달해야, 그래야 관객들이 진짜 오셀로를 본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 해가지고 공연할 때마다 매번 그런 감정 상태에 빠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웰스는 만약에 로렌스 올리비에가 3년 동안 자기 공연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아내를 죽이고 자기가 자살해버리면 아마 3년 후에는 이 사람 아드레날린은 바닥날 것이다, 병에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 선생은 그 내면적 체험, 내면적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굉장한 훈련을,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들 훈련할 과정에 만약에 혼자 있을 때 느낌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옆에 물건이 하나 있으면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 물건을 삥 돌아볼 때 느낌이 어떤 것인지, 옆에 누가 있을 때, 앞에 사람이 지나갈 때 느낌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사람과 사물과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을 계속해서 훈련해서 감정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주의 집중을 해서 그 특정한 감정 상태로 빠지게 하는 훈련을 아주 오랜 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 선생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이런 훈련하세요. 왜? 연기의 달인이 되십시오. 왜 그러냐? 이미 수천 년 동안 인간은 특정한 감정이라든가 특정한 상황을 연기하는 연기법이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그런 감정 상태에 빠지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을 표현해내는 많은 연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 선생은 옛날 연기술을 달달달 외우게 익히게 만듭니다. 마음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훈련해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민족 여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코메디아 델 아르테라든가, 스페인 고전주의극, 그 다음에 러시아 연극, 일본 전통극, 가부키, 중국 경극,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기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연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연기의 달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양반은 살아있는 메이홀드라고 불리는 발레리 포킨이라는 사람인데, 마 선생이 죽고 난 다음에 마 선생의 전통은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이 발레리 포킨이라는 사람이 마 선생이야말로 연극의 미래, 그 말이 맞으니까 마 선생의 연기를 다시 오늘날에 부활시키자 해가지고 자료들을 모으고 훈련을 하고 해가지고 마 선생과 거의 비슷한 방식의 공연을 올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 선생이 올렸던 검찰관, 고골의 검찰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다시 올립니다. 어떻게? 마 선생 스타일대로. 근데 조금은 자기 아이디어도 들어가죠. 똑같이 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하되 원리는 마 선생 스타일대로. 그래서 내가 마 선생의 적통이다, 제자다.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한 복판에다가 마 선생 그 센터, 메이홀드 센터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서 마 선생에 대한 연구,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속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검찰관 공연 잠깐 보실 텐데요. 이거는 제일 끝장면이에요. 끝장면. 끝에
검찰관도 참 재밌는 작품인데 끝에 가짜 검찰관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익히 아는 연극의 리얼리즘적인 연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뭔가 기괴하고 괴상망측하게 연기를 하는데 그게 재미가 있고 그리고 그걸 쭉 재미있는 장면을 눈여겨보다 보니까 리얼하게 연기를 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감동을 받더라. 이게 바로 마선생의 원리죠. 선생님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Чиновник, которого мы приняли за ревизора, был не ревизор. Совсем не ревизор. Я узнал это из письма. Приносит ко мне на почту письмо, взглянул на адрес, вижу почтамтскую улицу. Выдумаю, нашел какие-нибудь беспорядки по почтовому ведомству, уведомляет начальство, взял да и распечатал. Ну как же это вы? Сам не знаю. Неведомая сила побудила. Любопытство такое одолело, какого еще никогда в жизни не испытывал. В одном ухе слышу, как будто кто шепчет: «Эй, не распечатывай, пропадешь, как курица». А в другом, словно бес какой, нашептывает: «Распечатай, распечатай, распечатай». И как прижал Сургуч, чувствую по жилам огонь. А распечатал мороз, ей-богу, мороз. И руки дрожат. И все помутилось. Когда вы осмелились распечатать письмо такой особый. В том-то все и дело, что он не особо и не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Да что же, по-вашему, такое? Да? Несет не то. Черт знает, что такое. Значит, несет не то. Да как вы смеете называть меня всеми тем, что черт знает чем? Я вас подавляю? Кто? Вы? Да, я. Коротки руки. А вы знаете, что он скоро женится на моей дочери? И что я сам скоро буду вельможей. Я вас в Сибирь законопачу. Что в Сибирь? Далеко в Сибирь. Господа, позвольте, я прочту вам, позвольте. Читайте! Спешу уведомить тебя, душа Припичкин, какие со мной чудеса. На дороге обчистил меня кругом пехотный капитан, так что трактирщик хотел было посадить в тюрьму, как вдруг весь город привел меня за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И я теперь живу у городничего, жирую, волочисто пропоную за его женой и дочкой, строю курбеты им обеим, не решился только с которой начать. Думаю, прежде с матушки. Матушка такая, что сию минуту готова облаго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И я сегодня намерен поставить городничему припорядочные рога. Все мне дают взаймы сколько угодно, оригиналы страшные, от смеху ты бы умер, я знаю, ты пишешь статейки, помести их в свою литературу. Во-первых, городничий глуп, как сивый мерин. Вот этого там нет. Читайте сами. Вы сами это написали. Как бы стал бы я писать. Читайте. Городничий глуп, как сивый мерин. Очень нужно повторить, вот это так писать, вот так. Очень нужно повторять, вот это писать. Сивый мерин. Почтмейстер тоже добрый человек. Я прочитаю. Почмейстер, точь-в-точь, департаментский сторож Михеев, пьет горькую, подлец. Подлец, ну, скверный мальчишка, которого надо бы посечь. Больше ничего. Свечу! Попечитель богоугодных заведений. Чего молчали? Да, нечеткое перо. Читайте. Земляника — совершенная свинья в ермолке. И свинья бывает в ермолке.
Смотритель училищ протухнул насквозь луком. Ей-богу, никогда не брал в рот луку. Судья! Господа, длинное письмо, но черт ли его читать? Дрянь я такую! Читайте, читайте! Судья Ляпкин-Тяпкин в сильнейшей степени мавитон. Французское слово. Да, это уж словечко, будьте покойны. Народ гостеприимный и добродушный. Прощай, душа тряпички. Я сам, по примеру твоему, собираюсь заняться литературой. Скучно, брат, так жить хочется, наконец, пищи для души. Вижу, точно нужно чем-то высоким заняться. Пиши ко мне в Саратовскую губернию. Оттуда в деревню Подкатиловку. Его благородие, милостивому государю. Ивана Васильевича Тряпички В Петербурге. Почтамскую улицу, в доме под номером 97, воротя на двор в 3-м этаже. Направ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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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того не может быть, Антоша. Не может быть. Вот когда живет. 보시다시피 뭐 이상한 덤덤덤 음악 소리를 냈는데요. 머리에도 이상한 뒤집어 썼죠. 그게 아까 그 제복 같은 거 입은 사람이 시장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시장의 관료들이에요. 간부들, 시당국의 간부들 있고 딸, 부인 뭐 이렇게 있고 시장은 리얼리즘 연기를 합니다. 시장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되게 엉뚱한 짓 안 하고 진짜 시장인 것처럼 이렇게 연기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상을 뒤집어 쓰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계속 똑같이 다 그 쥐떼처럼 한 곳을 똑 바라보고 이렇게 연기를 하죠.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사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었다가 늦게 했다가 이렇게 과장된 연기 이런 것들이 다 메이롤드가 제시한 기법들이라고. 그러니까 현실과 리얼리즘 연구가 상당히 동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고 이 희극의 정수를 잘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 선생의 보시게 될 텐데 1938년 1월에 당신 작품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형식주의적이야. 우리 당국의 소련 당국의 정책과는 어울리지 않아. 극장 방 빼. 극장을 떼사버립니다. 아 소리. 죄송합니다. 극장을 폐쇄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백수가 된 거죠. 그러자 서 선생이 이때까지 줄곧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건 예술이 아닙니다 그러고 당대회나 연극인 대회 같은 데 가면 스타니스랍스키를 공격하고 메이롤드 극장을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공격하던 그 마 선생을 서 선생이 자기 품으로 끌어안아가지고 오페라 극장 상임 연출가로 삼습니다. 당연히 서 선생 밑에 주변 사람들은 반대를 하죠. 왜? 당국에 의해서 찍혀가지고 레이저 맞아가지고 쫓겨난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면 선생님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지 마시오. 게다가 아니 우리가 여기서 물도 오고 밥하고 이 밑에서 수련한 게 수십 년째인데 우리도 연출가 못 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마 선생은 우리의 저기 마 선생을 이렇게 불러오더니 말이 됩니까? 서 선생이 내가 아는 이 세상의 유일한 연출가는 메이롤드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논란을 불식시키고 품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좀 오래 사셔야지. 오래 사시지 못하고 바로 죽습니다. 주변에서 메이롤드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수많은 하이에나 늑대, 들개들이
메이월드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간첩죄로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 오는 날 수백 명의 간첩 범인들과 함께 총살당하고 함께 합장해버립니다. 같이 묻어버리고 아직도 그 뼈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 배우 지나이다 라이흐 아내는 체포된 며칠 후에 KGB 괴한 2명이 혼자 있는 라이흐 집에 들어가가지고 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말 못도 아이가 고마해라. 그래도 계속 17방을 먹고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아주 비련의 커플이죠. 이 커플 이야기도 진짜 재밌습니다. 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기 수하의 배우 지네다 라이흐 반해가지고 결혼하는데 지네다 라이흐는 실제로는 이사도라 던컨 아시죠? 여전사 이사도라 던컨의 남편이었던 예세닌의 옛 아내였어요. 좀 복잡하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조강지처를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자식들, 애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도 잘 키우고 같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둘이 같이 죽은 거죠. 아내 지나이다 라이흐 묘에다가 지금은 유해는 찾을 수 없으니까 합장만 해놨어요.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스타니슬랍스키와 메이월드의 연극 이론에 관해서만 간략히 살펴봤는데 20세기는 이 서선생과 마선생이 마치 고무줄처럼 늘여놓은 그 연극 운동장, 널찍한 연극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논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출가는 서선생 편이냐, 마선생 편이냐. 한쪽은 극단적 사실성으로 공간을 넓혀놨고 한쪽은 극단적 조건성으로 무대를 넓혀놨고 거기에서 20세기 연극은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떠냐? 아까 그 바흐탄고프가 메이월드는 연극의 미래다라는 말을 보셨죠. 지금은 대부분 공연은 마선생 쪽으로 좀 기울여져 있습니다. 서선생 같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리얼리즘하는 좀 거의 없어요. 다 약간의 조건성을 넣고 많이 넣고 한 그 정도. 그래서 조건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하지만 연극을 시작하는 사람들, 연극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학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하고 익히는 것이 바로 서선생의 시스템 훈련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무승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고 약간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혹시 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특별히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후배 예. 최후배 그 숲귀신이라는 연극도 예. 초년에 해서 별로 그 성공을 못 이뤘는데 예. 제가 그걸 해화동에서 보고 상당히 저는 예. 천재 같은 그런 최후배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발견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전혀 언급도 없고 그리고 하여튼 최후배에 또 작품은 없나요? 그걸 끝인가요? 아까 4개 하고 예. 숲귀신 숲귀신은 조금 이른 시기야. 10년 정도 이른 시기에 숲귀신이라는 희곡을 씁니다. 물론 이제 그 더 이전에 플라토노프, 쿨의 자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쓴 작품. 그 작품도 그 당시 최고 극단이었던 예르몰로바 극단의 말리극장에 그 프로포즈를 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때도 자기가 희곡 안 쓰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고등학교 때 쓴 게 이름이 뭐라고요? 플라토노프. 플라. 플라토노프, 쿨의 자식. 그러니까 압이 없는 자식. 예, 그런 작품이 있고 이바노프라는 작품도 있고요. 러시아의 햄릿이라는 이바노프도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 2번 했습니다. 작년에 2 극단에서 공연한 적이 있고 플라토노프는 3년 전인가 폴란드인가 어디 그 북유럽에서 동유럽에서 한번 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숲귀신도 씁니다. 원래는 소설이었던 것을 희곡으로 대로에서라는 작품도 있군요. 그 다음에 숲귀신 그 다음에 4대 장막극 이게 체험이 쓴 게 다예요. 그 외에 이제 단막극들이 있습니다. 숲귀신은 나중에 그걸 개작해가지고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바냐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공연합니다. 그러니까 수키 씨는 바냐 아저씨의 전 작품인 거죠. 그것도 실패합니다. 체업 이야기만 해도 체업도 한 학기 16주 동안 강의 그 분량이라서 그것도 굉장한 큰 규모인데 그거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혹시 기회가 가면 다음 기회에 체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숙귀 시인도 재미있는 작품이죠. 네, 재밌게 봤는데요. 엊그저께 11월 30일 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괴테 군호의 오페라 파우스트를 제가 마지막 보면서 한국도 참 수준이 높은 걸 이제 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해화동 연극 어디를 가도 너무 극장은 너무나 많고 지금 얘기한 이런 좋은 곳을 정말 우리가 보러 가려면 어디 가서 봐야 되는지 요즘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체험 이름으로 올라간 공연은 다 볼만하니까, 단막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절초풍할, 포국절도할 만큼 재미있는 작품들이고, 장막극들은 또 장막극대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 공연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맛은 있으니까, 체험 이름으로 올라간 지금 꼭 보시고, 전훈이라는 연출가가 있는데, 모스크바에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애플 시어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체업 전용 극장, 자기 극장을 체업 전용 극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안톤 체업 학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학회장을 하고, 체업과 관련해서 모든 걸 다 해먹는, 괴짜 연출가가 있는데, 그 양반이 얼마 전에 갈매기, 차이가라는 원어 이름 그대로 써가지고 갈매기 공연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꾸준히 체업 공연하니까 그 체오프, 전훈의 애플 시어터의 체업 전용 극장 체업도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디 있어요? 지금은 극장을 아직 털을 잡지는 못했고요. 그냥 이름만 있고요. 눈꽃 이미지라고 해화동 경찰서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숙기 씨는 했던 데 얘기하는 거죠? 숙기 씨는 그 맞은편 게릴라에서 했고요. 게릴라 맞은편에 보면 눈빛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선돌극장 맞은편. 거기서 하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저기 예. 그 대학교 때그 사진이 납치 꼬꾸랭이 났죠? 그런 말이 들은 것 같은데 꼬꾸랭이 났죠? 꼬꾸랭이 낮자. 꼬꾸랭이 났죠? 꼬꾸랭이 낮자.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 옛날 번역본인가 보네요. 아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예.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어느 누구도 예. 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스타니랍스키를 설명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현실 그 낮잠을 자는 거는 아무 누가 연기를 해도 낮잠 자는 사람만큼은 안 된다. 예. 꼬꾸라면 낮지 않고. 그런 맥락이겠네요. 그러니까 공연 중에 진짜 낮잠 자버리면 그것보다 더 리얼한 훌륭한 연기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스타니스라프스키는 무대 배경도 다 진짜처럼 만약에 오이디푸스 왕을 하면 고대 그리스의 장면으로 쫙 바꿉니다. 셰익스피어 공연하면 16세기 영국풍으로 쫙 바꿔요.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그 의상 디자인하며 배경하며 물건하며 소품하며 다 그 당시 시대 그대로 공연을 해야 된다는 거 있는 거죠. 배우가 아까 진짜처럼 믿어야 되는데 그럼 그럴듯하게 만들어놔야 배우도 연기할 맛도 나고 진짜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덴마크 왕 햄릿이 된 것처럼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벚꽃동산에 보면 거지가 등장하는데 그 거지도 서울역에 가가지고 한 분을 일당 주고 섭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연장에 올려놨어요. 진짜 거지보다 더 거지 연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진짜 거지를 앉혀놨다니까요. 그 정도로 현실성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만약에 탄광에 서민들의 아픔을 그리는 그런 공연을 하면 배우들 다 짐 짜가지고 탄광 가는 겁니다. 캐는 겁니다. 온갖 매연 먼지 다 마시는 거예요. 그걸 해봐야 배우들이 정말 리얼한 연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서선생 때부터 배우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죠.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네.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실제 소련에서 그렇게 연극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소련에서 그 소련 시절의 배우들은 전부 다 스타니슬랍스키식으로만 연극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둘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양식이 나타났나요? 소련 시절에는? 금방 말씀드린 이 서 선생과 마 선생이 가장 큰 줄기의 경쟁자, 그러니까 연극계를 양분하는 그룹이었고, 서 선생 밑에도 서 선생의 아류들이 제자랍시고 한 달 시스템 배워가지고 제자랍시고 우리 서 선생 직계예요 그러면서 그 짝퉁 극단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팀이 많았고, 마 선생 쪽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그 마 선생 같은 경우는 38년에 숙청당한다고 했죠. 34년에 사회주의 사실주의라는 사조가 형성됩니다. 우리 국가에서 많은 사조가 있는데 그 사조 다 통폐합해가지고 하나! 사회주의 사실주의 그거 하나만 신봉한다. 생체 역학이니 뭐니 다 때려치워 헷갈려. 오직 사회주의 사실주의만 한다. 그게 뭐냐면 그야말로 당의 이념과 정책을 선동하고 선전하는 그런 국영 연극이었죠. 마 선생은 원래는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들에게, 정책 이반자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예술이 망하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천편일률적으로, 선정적으로 이런 예술 옳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술을 해야 돼요. 라고 계속 옳은 소리 하다가 결국 잘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8년쯤 되면 거의 모든 사조들이 다 정리가 되고 39년에는 결정적인 계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전쟁통에 무슨 예술합니까? 옆에서 폭탄이 뻥뻥 뚫리고 터지고 있는데 극장에서 우리가 공연 볼 수 없잖아요. 대부분 극장들이 다 피난을 가버리고 모습만 텅텅 빕니다. 그래서 뭐 예술이고 뭐고 정리할 것도 없고 자연적으로 정리되고 이제 전후에 다 새로운 토대에서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따라서 이제 공연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60년대 오면 그 해빙기라고 이제 좀 자유가 주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좀 다양한 연극 경향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죠. 예. 웰메이드 플레이. 예. 어떤 경향? 유럽 본토 하면 뭐 많은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세 나라죠. 뭐 스페인도 있다고 치고 이 네 나라죠. 그때 독일은 통일도 못 되었고 독일은 홀란드였고 이 네 나라 정도인데 이 네 나라에서 주로 이제 그 웰메이드 플레이들이 크게 유행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입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북유럽 출신이에요. 상대적으로 유럽의 예술 타락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은 거기에서 바로 희망의 씨앗이 나온 거죠. 만약에 북유럽조차도 웰메이드 플레이가 지배받았다면 아마 지금도 아직도 계속 웰메이드 플레이가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북유럽 사람들은 겨울이 길잖아요. 고민하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극장 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럽 본토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꺼낸 거죠. 비장의 카드를 꺼낸 거죠. 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강의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 연극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기 뭐 다음 코너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지연 선생님 어디서 아직 아직 하고 있군요. 어디서 했죠? 차이가라고 치신다고요. 말씀드렸는데 차이가. 세워도? 약간 말씀드린 무슨 극장? FC였습니다. FC였도 헤어진 있어요? 안톤 체험 극장이라고도 하거든요. 거기 치시면 상들 받으실 분들은 오셔서 성함 말씀해주세요.
왜 만원을 돌려주셨어요? 그냥 받은 거 그냥 놔두고. 아유, 우리 이거 만원 커플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왜 돌려주세요? 저는 지금 오늘 처음 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너무 속상해요. 강의가 이거니까 앞으로 청정 좀 해주세요. 계속 이거 연락처를 주시면 이제 연락을 드리려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릴 거 있나요? 오늘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저희 이제 첫 번째 시작이라서 앞으로 이제 고정 관객님들이 배워주세요. 저는 잘하세요. 아니요. 진짜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연극 전공이었어요. 근데 연기도 했다면서요? 근데 이번에 최혜도 선생님한테 질문 받으러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서 좀 이따가 올려볼까요? 막힌 선생님이요? 네, 저희 다 스승님이죠. 뭐 다 배웠어요, 저희. 일찍 오셨기 때문에. 이현우 선생님이요? 혹시 독서 나중에 한번 지지해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저희 사실 그 이현우 선생님이 키운 아이들하고 매일 공부하고 저희 선배님이랑 선배 같은 선배님. 그러진 않은 거가 있죠? 다음 주에 봐요. 이러더니 안 하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쓰레기 못 지키는 사람이라 당연히 아니, 너무 좋은 강연을 선생님 괜찮으셨어요? 이거 알아듣기? 선생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에 결혼하셔서 러시아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 뭐 이런 아, 여기 지금 오신 거예요? 실례지만 예술 가세요? 아,